200만 원도 못 벌어. 이건 좀 아닌 거죠. 제가 21살 때 2005년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벌어봤어요. 제가 그때부터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했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블로그로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강원랜드로 가요. 내가 10억이 있어요. 또 차도 막 뽑아주기도 하고 이제 BMW를 받기도 하고 30억 가지고는 평생 놀고 먹을 순 없잖아. 300억 부자도 되고 1000억 부자도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럴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300억 부자가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300억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300억 부자가 아직 못 된 거였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300억 부자가 될 그릇이 되니까는 300억 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된다? 부자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다면은 어떻게 내 그릇을 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2010년부터 영어 학원을 하면서 굉장히 2022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영어 학원 원장으로서 운영을 해오는데 수입에 있어서 처음부터 막 몇백만 원 번 게 아니라 처음엔 2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이때부터 1000만 원 정도씩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0년에 갑자기 빚이 생겼지만 바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시작을 해서 2022년에는 아예 영어 학원을 정리하고 아예 이쪽으로 했어요. 왜냐? 이때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건 이때는 내가 아직 1000만 원을 벌 그릇이 안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지만 굉장히 위기가 닥쳐서 3억이 넘는 그런 빚이 생겼어도 바로 블로그나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이 그릇이 그래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그릇을 도대체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타고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내가 간장종지만하게 타고났어.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은 막 이만한 큰 그릇, 김장 담을 때 쓰는 대야 같은 성인이 들어가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300억 부자도 되고 1000억 부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걸까? 저는 누구나가 이런 간장종지였다가도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그러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21살 때 인터넷 가입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업은 성과급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급이 아무리 많아도 한 3,000원 정도였어요. 2005년에 3,000원. 그러면은 알바로 만약에 돈을 번다. 그러면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당 3만 원. 그러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서 일을 해야 9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로는. 그래서 어떤 정직원으로 돈을 버는 게 그때 당시에 대졸자들이 한 130 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130만 원. 대졸자, 중소기업에서 주는 돈이. 고졸이면 9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고졸이 그때 당시는 주 6일째였죠. 토요일은 오전 근무까지 하고서 퇴근하는 거. 그렇게 하고서 이제 90만 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 90만 원. 그렇게 이제 벌 수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2005년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벌어봤어요. 21살 때. 인터넷 가입센터는 수당제로 줬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한 명을 받으면은 한 건당 5만 원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 월급이 그러면은 보통 대졸자가 처음 신입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2달치 월급까지도 받는 건데도 돈이 모여지질 않더라고요. 왜냐? 아직 21살이잖아요. 21살. 어떤 나이예요? 정말 그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나이. 그리고 이 돈을 받았을 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런 돈을 받다니. 그게 아니었어요. 난 역시 능력이 출중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돈을 영원히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4월에서 대략 한 8월까지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바로 무너졌어요. 성과급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SK랑 KT랑 LG의 3파전이에요. 인터넷 가입센터가. 그래서 브로드밴드, 올레, 유플러스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전신인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로통신, 그리고 KT는 KT 메가패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LG는 유플러스가 나오기 전에 파워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데이콤을 LG가 인수를 하면서 파워콤을 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 돈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이 3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파워콤이 나왔을 때 클린 정책을 실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클린 정책이 뭐냐? 원래는 수당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한 건 가입할 때마다 수당을 많이 주고 요금 할인이라는 것도 많이 해주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SK랑 KT랑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파워콤이 출시가 되자마자 야, 우리 다 클린 정책으로 가자. 니네 파워콤 출시했다고 치사하게 막 너무 수당 많이 뿌리지 말고 우리 클린하게 가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과급을 받고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이 수당이 덜 나오고 요금 할인도 덜 되니까 가입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런 벌었던 돈은 다 또 어디 갔냐?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니까 패기와 열정으로 많은 돈을 썼죠. 그동안에 못했었던 쇼핑도 하고 그 당시에 사귀었던 네,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남은 게 없었어요. 거의 남은 게 없었고 23살이 돼서도 제가 군대 이제 가기 전에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이때 일했었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월급을 이만큼 준대요. SK에서 판매 매니저를 뽑는데 주 6일째 근무에 6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굉장히 꿀 알바였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아직도 시급이 5,000원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렇게 돈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 돈도 다 없어요. 흥청이와 막청이를 만나시거든요. 네. 흥청망청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26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학교를 지금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제가 독일어 전공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나와가지고는 아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1년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1년 뒤에 영어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을 시작했을 때 제가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비졸업자. 그리고 유학도 안 다녀왔어요. 전공도 아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차려가지고 성인들 대상으로 회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졸업자에 유학도 안 다녀오고 전공도 아니고 영어를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어떤 것들을 배웠었냐면 상담을 배운 거예요. 자, 인터넷 가입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배웠고, 왜냐면 여긴 텔레마케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영업을 권유하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받으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터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이 되는 걸 배운 거죠. 클로징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 사인시키는 거. 그거를 인터넷 가입센터에서도 했었고 휴대폰 매장에서도 배웠으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배운 거예요. 상담이 되니까 아직 내가 영어 실력은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 수가 있게 됐어요. 200만 원은 안 됐죠. 한 5년간은 2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런데 200만 원을 못 벌었지만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전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졸업도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로는 어떻게 보면 꿀알바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요 정도만 하고 금요일 오전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저녁반 혹은 오전반 이렇게만 운영을 했었는데 뭐 이 정도 받으면 나쁘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이 됐을 때, 이때는 일단 졸업도 했죠. 나이도 31살이죠. 근데도 200만 원도 못 벌어. 이건 좀 아닌 거죠.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처럼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러면은 솔직히 물가도 그때는 좀 오른 상황이었고 이걸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년이 이미 채워진 상황이죠. 영어 학원을 한 지 5년. 근데 31살이죠. 이제는 어디 이력서를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메르스도 터졌거든요.
기억하시죠? 2015년 말 정도에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수강생이 또 반토막이 났네? 그러면은 이 돈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까지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 말에 폐업을 하고 2016년부터는 다른 학원에 취직을 했어요. 1월부터. 그래서 그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눈은요, 보통 사람들의 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페에 여러분들 딱 갔을 때 혹시 철제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 쿠션 있는 그런 의자 있어요. 되게 많이 본 의자 있을 거예요.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학원을 5년 동안 하는 동안 그런 가격들을 많이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저거 되게 사고 싶은데 침은 흘리면서 보는 거야. 바꾸고 싶은데 우리 학원에는 저거를 살만한 지금 규모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사자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거.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 쓰는 책걸상 있죠. 한 세트 얼마인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그게 새 걸로 하면은 의자도 3만 원이 넘고 책상도 3만 원이 넘어요. 근데 중고로 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세트로 2만 5천 원인가에 샀었어요. 더 싸게는 이제 10,000원 이렇게도 사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업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무실은 지금 월세가 얼마겠고, 그리고 여기 의자 이렇게 다 세팅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겠고, 그리고 이 수강생들은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았었던 거는 또 이 학원에다가 피드백도 할 수도 있고, 몰랐었던 거는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3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프랜차이즈 학원의 본사 대표님이 이제 광주 지점이랑 대전 지점이랑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전 지점장님, 우리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전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광주는 120명이 수강생이 있고 너네는 지금 80명밖에 없어. 근데 광주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는 계속 또 줄어들고 있고, 이게 왜 그런지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다. 본사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광주에 있는 이 수강생들은 영어를 전국 지점 중에서 제일 못해. 근데 대전은 제일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주에 있는 이 120명의 수강생 아이들은 자기가 전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줄 안대요. 근데 대전은 제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하는 줄 안대요. 대전 사람들이 원래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칭찬해도 인색해요. 뭔가 살가운 면이 조금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웅냐웅냐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very good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 대전은 그게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요 발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연습해야 돼. 이런 피드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좀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보면서 만족을 또 못하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에도 광주에서는 어우 누가 제일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가 반면에 대전은 아주 객관적이야. 어머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좀 연습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복습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은요, 제가 전화통화로 상담도 해봤지만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객관적으로 이 아이를 평가를 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은 얘가 실력이 안 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는 선생님도 착각을 해. 우리 아이가 최고로 잘하는 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아이들인데 선생님도 만족해, 부모님도 만족해.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쑥쑥.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피드백을 딱 듣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했었나? 저도 아주 객관적이었어요. 누구님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집에서 연습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안 늘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쿠션이 좀 있겠지만 수강생 같은 경우 성인이 다 된 수강생은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강생은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객관적으로만 지금 이거 더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셔서 안 늘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 내가 이 학원에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느는구나. 연습을 더 해야지.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학원에 왔는데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본인이 연습을 안 한 건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안 느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피드백 때문에? 내가 한 피드백 때문에. 좀 그걸 배웠어요. 그걸 제일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수업 자료도 다 바꿔버렸어요. 수업 자료를 그동안에는 영어, 뉴스, 드라마 이런 걸로 했었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 원어민들이 직접 말하는 뭐 CNN 같은 거 들어보셨죠? 엄청 빠르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나도 어려운 거지만 일단 어려운 거를 있어 보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버렸습니다. 다 어려워하시니까 쉬운 걸로 바꿨어요. 거의 뭐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거. 여행 가가지고 이거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도 대본으로 바꿔가지고 다이얼로그로 바꿔서 가르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문장 정도, 얼마 되진 않지만 20문장 정도를 그냥 다 외우고 가시게 만들었어요. 다 외우니까 본인도 일단 뿌듯하죠. 그리고 항상 피드백이 다 외웠으니까 잘 외우셨어요. 잘하시네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등록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강 연장. 원래 보통은 저희 수강 연장 주기가 2, 3개월이 긴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꾸니까 나중에 5년까지도 돼요. 제가 지금 그만두고 2016년부터 다시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8년째죠. 엄청 오래 다니세요. 마치 헬스장 매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릇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람이 어느 정도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2016년에 제가 그때부터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벌기 시작한 거예요. 노하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를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2005년에 21살 때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 돈을 벌어? 아직 내가 혈기가 왕성한데 이 돈을 벌면은 아마 탕진한 걸 넘어서서 마이너스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1살 때 제가 이만큼 벌었으면은 일단은 BMW를 할부로 끊을 거야. 몇 개월이 됐든. 왜냐? 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니까 할부로 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네? 왜냐? 혈기왕성한 나의 운전 스타일. 저는 제가 21살 때 면허를 처음 땄을 때 제 운전 스타일을 알거든요. 제가 21살 때 몰았었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아토스였습니다. 경차였죠. 근데 경차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뭔가 젠틀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혈기왕성하니까 경차라고 무시하냐? 하면서 끼어들 때도 과감하게 끼어들고 그래서 사고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보험을 부를 정도의 사고는 다행히 아니었는데 주차를 할 때마다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옛날에는 후방 센서가 없었거든요. 범퍼를 몇 번 깨먹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그런 운전 스타일을 가진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나서 BMW를 몰아? 분명히 큰 사고 한번 쳐가지고 꼬라 박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는 때가 있는 거구나. 준비가 안 됐었구나. 2016년에는요 제가 이미 담배도 완벽하게 끊은 상태였어요. 제가 2010년에도 한번 끊었다가 2011년에도 잠깐 펴면서 이제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전자담배로 막 바꾸고 막 했는데도 안 돼서 2016년까지 계속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완벽하게 끊었을 때예요. 지금까지도 아예 담배는 손해도 안 돼요. 다행히 그 뒤에 담배값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 뒤에 올랐어요. 많은 게 준비가 됐었습니다. 혈기도 많이 없어졌어요. 갱년기까지는 아니지만 32살이 되니까 그래도 20대 때보다는 막 그런 모든 혈기가 왕성하던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가라앉는 느낌이 납니다. 2016년부터 그렇게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내가 이만큼을 벌 수 있는 그릇이 돼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빨리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3월부터 6월까지 휴업을 했었어요. 3개월 휴업. 저희 학원 매출이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휴업을 해봐요? 이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6월 그래가지고 블로그 시작을 했는데 9월 달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블로그로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버는 규모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자만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500만 원을 버는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아침에 잘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다른 회사에 500만 원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 버는 그릇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계속 그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죠. 이걸 오늘부터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학원 수강생들을 봤을 때 내가 열정을 다해서 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저 사람 지금 3개월, 저 사람 6개월 등록한 사람, 저 사람 뭐 12개월 등록한 사람, 이 사람 VIP, 이 사람 노멀, 이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실버 뭐 이런 식으로 골드 회원 뭐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은 될까요?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오로지 열정을 다해서 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람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정을 다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시켜가지고 돈 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만족이 있고 그 반대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결핍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번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은 등록을 시켜줘야지 500만 원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보이겠죠. 결핍감을 느끼면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족감을 느끼면서 바라보면은 지금 있는 상태로도 나는 충만하다. 나는 지금 돈이 충만하게 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 보셨죠? 어디 막 되게 혜자스러운 그런 식당들 나올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는 저 식당 사장이 건물주일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족감이 있으니까는 저렇게 뭔가 혜자스럽게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광주에 1000원 백반집이 있어요. 거기는 사장님이 건물주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로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엽서를 보내기도 한대요. 건물주가 아닌데. 근데 건물주가 아닌데 그분은 그러면 그걸 운영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만족감을 느끼니까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분이 만약에 가계부를 철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면서 쓰면은 그 식당은 절대 운영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대요. 심지어는 그 사장님이 원래 어머님이 유언으로 네가 해라 하고서 물려주셔가지고 그 1000원 백반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건물주님이 바뀌면서 이제 나가라고 했대요. 난 여기까지다. 난 여기까지 엄마 유언을 지킬 만큼 지켰어 라고 했는데 그분이 보험회사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의 상무님이 그 사연을 들으시고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장님한테 재가를 받은 게 뭐냐면은 그 건물을 구하는 거를 재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싹 해줬대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은 계속 그 그릇만큼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익을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철저할 것 같고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돈을 벌려면은 만족감을 지금 느껴야 돼요. 이 만족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채워도 10억을 채워도 이 만족감이 안 느껴지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30억 로또를 맞았어요. 그럼 여기 뭔가 결핍이 계속 느껴져. 그러면 30억 로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강원랜드로 가요. 30억 가지고는 평생 놀고 먹을 순 없잖아. 역시 판돈이 큰 게임을 해서 2배, 3배로 늘려서 100억으로 만든 다음에 평생 놀면서 먹고 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30억을 벌어도 결핍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희한하게 탕진할 수 있어요. 제가 21살 때 어떻게 보면 남들의 2배 월급을 받으면서도 다 써버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채워지질 않았으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어디에서 나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만족을 해. 나는 요만큼만 써도 만족감이 느껴져.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샀던 거 다 살 거야. 이건 결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쓸 돈 없던데?
있는데 롤 세계 챔피언이신 페이커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썼어요. 최근까지 안 썼대요. 그래서 광고를 막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 돈 많은데 프리미엄 신청해가지고 광고 보지 말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짤이 있어요. 나 돈 없어. 근데 돈은 본인이 이만큼 벌어놓고서도 한 달 동안 쓸 돈은 요만큼만 쓴대요. 근데 그게 막 별핍에서 나온 거냐? 본인은 그렇게 쓸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 이미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10억이 있다면, 진짜 10억이 지금 당장에 현찰로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결핍감을 느낄까? 자, 우리가 막 백을 사고 막 고급 시계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하는 게 사실은 과시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냥 한 10년 된 소나타 끌고 다니면 막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어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확률에 불과합니다. 아니 BMW도 솔직히 뉴스에서 불타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확률이나 소나타를 타다가 갑자기 엄청난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을 확률이나 아마 비등비등할 거예요. 아니 800만 분의 1이나 200만 분의 1이 체감이 돼요? 굉장히 다른 숫자긴 한데 체감 안 되잖아요. 거의 과시예요, 과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한번 BMW를 끌어당겨보자. 10억을 끌어당겨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그거를 막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10억을 벌었습니다. 완료형 문장으로 100번 외치면 되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가 지금 전혀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은 10억을 벌어도 만족감은 없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10억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핍이 넘치는 상태에서 만족감이 느껴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억도 어떻게 탕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 내가 충실하게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규모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용돈을 100만 원을 받으시면은 진짜 규모 있게 쓰신다는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유사시에 저희 부모님한테 갑자기 비자금도 떡 주신 적도 있어요. 어려울 때 쓰시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보다 돈이 막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한참 잘 나가실 때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로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똔똔이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지셨을 때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큰 봉투로. 자, 그게 결국에는 내가 규모 있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그냥 1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BMW를 과연 사고 싶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0억이 있다면 BMW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BMW X7을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강사님 중에서 월 8억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죠? 월 8억이면은 1년이면 얼마야? 그러면 거의 100억을 1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소렌토를 뽑으신 거예요, 최근에.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 소렌토?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굳이 X7을 사면은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전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X7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7을 타고 싶다는 결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왜 결핍에서 나오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보다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막 빈폴, 헤지스 이런 것만 입는 친구들도 되게 부러웠어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그때도 보세 옷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또 30대가 되어서는 어떤 친구는 집에서 이제 뭐 집이 좀 잘 사니까 아파트도 그냥 전세금을 해주기도 하고 사주지는 않았어도 전세금 쓰라고 몇 억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차도 막 뽑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저보다 잘 나가가지고 이제 취직한 학원에서 더 잘 나가가지고 이제 BMW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느꼈었던 결핍감에서 BMW X7
X7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10억 현찰이 당장에 있으면은 굳이 X7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10억을 벌면은 뭘 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지금 차도 망가질 때까지 타도 될 것 같아. 만족감이 있으니까. 굳이 바꿔야 되나? 바꾸면은 뭐 무슨 공조기 같은 거 막 이거 다 터치로 바뀌어가지고 불편하다는데, 그래도 물리 버튼이 편하다는데, 그럼 그냥 이거 좀 타다가 나중에 진짜 전기차가 1000km까지 다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나오면은 그때나 바꿔보지 뭐 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10억이 있으면은 무슨 아파트, 그래도 대전에 신축 아파트들,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도 한 7억이면 가거든요. 내가 그럼 굳이 거기를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또 바라보게 될 거라서,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만족스럽고 또 내년에 이사 갈 집도 만족스럽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저희 아이 학교 때문에라도 이제 옮기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괜찮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때 그릇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의 그릇은 여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결핍이 되는 거야. 계속 얼마를 벌어도 이게 계속 새 나가는 거죠. 근데 만족감을 느끼면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야죠. 얼마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100억 부자의 그릇이 막 되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벌던 간에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새 나가지 않고 채워지는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릇이에요. 그쵸? 지금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그릇이 너무 작아, 너는 그릇이 없어라는 말은 안 해요. 너는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릇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깨져 있는 게 문제죠. 요 깨져 있는 거, 요 결핍을 메꿔야 돼요. 이거를 충만함, 만족감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뭐냐?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로 해보세요. 계속 말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지옥 같은데, 나는 지금 만족하지를 못하는데, 나는 감사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남편도 미워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 프레임이에요. 내가 결핍을 갖고서 관점을 가졌을 때에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속마음이 또 있어요. 우리 속마음이 이렇게 외치는 거 들리시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이미지처럼 떠오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따가 뭐 밥은 어떻게 먹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셀프텔러가, 그러니까 그 내면의 목소리를 셀프텔러라고 하는데, 그 셀프텔러가 물어봐요. 뭐가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잖아요. 그럼 지금 날씨가 너무 감사하잖아, 하늘이 너무 파랗잖아. 2019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하늘이 잿빛이었어. 우리 아이들은 하늘색이 회색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하늘 파랗잖아. 너무 좋지 않아? 물감 퍼뜨린 것처럼 너무 파랗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목소리로 내면은 내면의 목소리가 뭐가? 물어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잖아. 또 감사합니다. 뭐가? 야, 아침에 내가 지금 출근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 야, 근데 X7로 바꿔야 되잖아. 나는 그냥 지금도 만족해. 이것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속으로 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셀프텔러가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그 셀프텔러가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지가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평생 동안 37년 동안 계속 그 불만 가득한 셀프텔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셀프텔러, 부정적인 셀프텔러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충만하게 깨지지 않은 그릇이 됐을 때, 채울 때 이게 이제 만족감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채워져요? 그리고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계속 결핍 상태,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씩 1mm씩 메꿔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